당장 길을 비켜. 이건 명령이다. 죄송합니다. 중장님, 이 구역 지금부터 중장님의 명령권 바뀝니다. 내 아들이다. 그 아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너희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중장님,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엔 누구도 예의 없습니다. 그 안에 내 아들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이를 죽이고 있어. 그날 경기도 연천의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입대한 지 일주일 물 한 모금도 편히 마시지 못한 이등병은 이미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그 지옥 같은 일상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오늘 이야기 군대라는 폐쇄된 세계 속에서 신분을 숨긴 한 이등병의 처절한 선택과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린 강압의 체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랍 속 인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무도 몰랐던 군 내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서울 출신의 평범한 대학생, 군복을 입고 입대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자원 입대한 젊은이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무너진 자존심, 멍든 몸, 그리고 매일 밤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노.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아무도 멈추지 못했다. 아니, 멈추려 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건 규율이 아닌 인간의 존엄이었다. 서울의 늦가을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다. 캠퍼스에 낙엽이 쓸려가던 어느 날 상우 씨는 누구보다 담담한 얼굴로 입영 통지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입대를 미루거나 해외로 나가는 선택을 하는 와중에도 조용히 수속을 밟고 자원 입대한 그의 결정은 단호했다. 입대 전까지의 삶은 평범했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노트북을 들고 도서관으로 향했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족과도 소탈하게 지냈고 특별히 주목받을 일도 없이 흐르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이 대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육군 중장 태식 씨라는 것을. 태식 씨는 군 복무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개인사를 업무에 끌어들인 적이 없었다. 병사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부하 장교들에게는 무섭다는 말보다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더 자주 들었다. 그러나 그 역시 부모였다. 아들의 입대 소식에 표정은 굳었지만 끝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단 하나의 부탁은 있었다. 신분을 밝히지 말 것. 평범한 병사로서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게 조건이었다. 반면 대전 출신의 중대장 동철 씨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다. 입대 후 30년 병사보다 더 병사 같은 군 생활을 이어온 인물이었다. 그에게 군대는 감정이 통하지 않는 세계였고 병사들은 오로지 효율과 규율 아래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요즘 세대는 약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태도가 미심쩍은 병사가 있다면 체벌부터 가했다. 그는 누가 아버지인지 무슨 배경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군인 정신만이 그에게 존재 이유였다. 상우 씨는 신병훈련소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동철 씨가 지휘하는 중대에 배치되었다. 첫날부터 분위기는 살벌했다. 생활관의 공기조차 건조했고 병사들은 눈빛 하나조차 조심스러웠다. 아침 구보 때 실수 한 번이면 얼차려가 주어졌고
식사 중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 자리에서 구타가 시작되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그걸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고 군 규율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은 정당화되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다. 상우 씨는 자신이 누군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들키지 않기 위해 더 조심했다. 하지만 점점 몸이 망가져 갔다. 밤마다 코피를 쏟았고 발 뒤꿈치에는 피고름이 맺혔다. 체온이 내려가는 걸 느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이게 인간이 견뎌야 할 훈련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고개를 들자 맞은편 병사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상우 씨는 결심했다. 자신이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고통이 누군가에겐 일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 사이의 관계는 조용한 연대 속에 형성되어 있었다. 누구도 앞장서 말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감싸며 조심스레 버티고 있었다. 상우 씨도 그 무리에 섞여 있었다. 특별한 말 없이 묵묵히 일을 나누고 청소 구역을 자청하면서 신뢰를 쌓아갔다. 몇몇 병사들은 그를 다소 이질적으로 느꼈지만 곧 성실한 신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배경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역시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다잡았다. 그러나 중대장 동철 씨는 그런 분위기를 싫어했다. 감정이 섞이면 명령이 흐려진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그래서 더 철저히 감시했고 더 무자비한 징벌을 내렸다. 열애가 없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상우 씨에게 더 큰 짐이 쏟아졌다. 이유는 단 하나, 모범 병사처럼 굴어서였다. 고참들은 피하고 싶었고 간부들은 의심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의 방향이 한 사람에게 쏠려갔다. 입대한 지 8일째 되던 아침, 상우 씨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호각 소리에 눈을 떴다. 겨우 기상 시간이었지만 구보전 대대 집합이 내려졌다.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흙길은 진흙탕이 되어 병사들의 군화를 질척이게 만들었다. 동철 씨는 고개를 비스듬히 든 채 줄을 돌아보며 말했다. 전부 진흙 속으로 기어간다. 누가 먼저 도착하나 보자.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았다. 아니, 달 수 없었다. 팔꿈치와 무릎이 진흙에 잠기자 차가운 물이 오단으로 스며들었다. 땀과 흙, 피가 뒤섞인 냄새가 폐 속으로 파고들었다. 상우 씨는 차례대로 구덩이를 통과했다. 바로 앞에서 한 병사가 미끄러져 어깨를 다쳤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땅을 짚었다. 그러나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 멈추면 얼차려, 아니 그 이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 누군가는 말했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야. 하지만 상우 씨는 달랐다. 이건 인간을 부수는 시스템이었다. 그날 오후 생활관 복귀 후에도 이상한 긴장이 감돌았다. 훈련 중 말없이 눈을 질끈 감았던 상우 씨의 행동이 문제로 지적됐다. 임무 중엔 감정도 표정도 필요 없다. 그따위 눈빛은 전우도 상관도 배신하게 되어 있다. 동철 씨는 그렇게 말했다. 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몸을 조금 굽히고 복부를 감싸 안은 채 벽에 기대어 앉았다. 등 뒤로 식은 땀이 흘렀다. 속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일어섰다. 누군가 보기 전에
다시 군기가 빠졌다는 오해를 받기 전에. 며칠 뒤 내무반 점검 도중 상우 씨의 사물함에서 접힌 옷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생활관 전체 얼차려의 원인이 되었다. 체벌은 단체로 내려졌고 고참들의 눈초리는 차가워졌다. 그날 저녁 야간 근무표에 원래 들어있지 않았던 상우 씨의 이름이 추가됐다. 2일 연속 새벽 근무였다. 피로가 누적되자 손끝이 저려왔고 눈은 초점을 잃어갔다. 그러나 누구도 걱정하지 않았다. 감정은 군대에서 금기시되었다. 그 이후에도 상황은 악화됐다.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고참들의 눈빛, 묵직하게 던져지는 욕설, 그리고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잡무분배. 자는 시간도 씻는 시간도 턱없이 줄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분노는 속에서 끓었지만 함부로 터뜨릴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내가 참는 만큼 바뀐다. 그러나 그 말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무력하게만 느껴졌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일요일 아침 벌어졌다. 주말엔 비교적 느긋하게 정리 시간이 주어지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동철 씨의 지시로 전중대가 운동장에 집합했다. 이유는 없었다. 전투복 단추 하나가 느슨하게 채워져 있었다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앞줄에 서 있던 상우 씨가 그 대상이 되었다. 앞차기에 이어 주먹이 어깨를 강타했다. 쓰러지는 순간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다. 한참을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참아. 너만 아니야. 그 말이 귓가를 때렸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었다. 정이라는 이름이 무력하게 짓밟히는 공간 속에서 이제는 뭔가를 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무반은 조용해졌지만 상우 씨의 눈은 한치도 감기지 않았다. 군장을 베개 삼아 누운 채로 그는 숨을 죽이고 천장을 응시했다. 오늘 일은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다. 분노는 이미 마음을 잠식했고 억눌러왔던 감정은 가슴속에서 파열음을 일으키고 있었다. 심장은 조여들었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 재생되었다. 발 앞에서 구토를 삼키던 후임, 얼굴을 찡그리며 피를 닦던 고참, 그리고 무표정한 간부들의 얼굴. 모두가 침묵으로 공범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밤중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양말을 벗어 손바닥에 쥐고 소리가 나지 않게 바닥을 디뎠다. 자판기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따라 간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은 잠겨 있었고 복도 한편에 비치된 병사 고충 처리함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써내려간 청원서였다. 손가락이 떨려왔지만 조심스럽게 그 안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다행히도 다른 간부였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척했다. 속으로는 들킬까봐 온몸이 굳어 있었지만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다.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온 그는 침상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꿈을 꾸지 않았다. 대신 아침이 올 때까지 그는 자신의 선택을 수십 번도 더 곱씹었다.
이 일로 인해 벌어질 파장,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 아버지에게 닿을 수도 있는 불명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안하고도 지금 이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며칠이 지났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고충함은 무용지물처럼 보였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구타는 더욱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잔문은 더 무겁고 길게 주어졌다. 점호 시간에는 의미 없는 지적이 반복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신교육이 이어졌다. 동철 씨는 특유의 차가운 시선으로 상우 씨를 바라보았고 마치 모든 걸 눈치챈 듯한 눈빛을 던졌다. 그렇게 점점 압박은 무게를 더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쓰러진 병사가 발생했다. 상우 씨는 망설임 없이 뛰어가 어깨를 받쳤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징계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지시 없인 움직이지 마라. 차디찬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또다시 얼차려가 시작되었다. 손과 무릎이 달아가며 땅바닥을 기던 순간 무언가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지금 이 안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활관 안에서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같은 분대 병사들은 조심스레 상우 씨를 피해 다녔다. 괜히 엮이면 같이 벌을 받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도와주었다. 세면대 앞에서 칫솔을 챙겨주거나 군장을 대신 정리해주는 정도의 작고 조용한 연대. 상우 씨는 그 작은 온기에 매달렸다. 누군가라도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식사 중 된장이 바닥에 조금 튀었단 이유로 동철 씨는 트레이를 상우 씨 앞에 쾅 내려놓았다. 모두가 얼어붙은 채 숟가락을 멈추었다. 짧은 정적, 그리고 명령. 다 먹을 때까지 나가지 마. 30분이 지나고 일시간이 흘렀다. 식판의 음식은 굳었고 식당 안의 공기는 눅눅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창문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조리병조차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억눌러 왔던 분노가 끝내 고개를 들었다. 조용히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없었다. 대신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더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밤 상우 씨는 다시 청원서를 한 장 더 써내려갔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더 치밀하게. 이름도, 날짜도, 사건 시간도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는 그것을 직접 부대 우편함에 넣었다. 이번엔 반드시 위로 가야 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와 다름없는 점호가 끝난 직후 상우 씨는 중대 행정반으로 호출되었다. 간부의 말투는 무심했고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 분위기 속엔 이상한 낯설미 배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상우 씨는 정면에 앉은 두 사람을 마주했다. 군복에 빳빳한 계급장이 붙은 모르는 얼굴의 중령과 대위였다. 그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최근 작성한 청원 내용이 사실인가? 심장은 요동쳤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상우 씨는 짧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중령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 펼쳤다. 청원서 원본이었다. 상우 씨의 필체와 서명, 날짜까지 그대로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은 손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민감사안본부 보고 완료. 그제서야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정말로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그러나 동시에 본부가 개입했단 말은 곧 태식 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다른 병사들과 함께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엔 온통 아버지의 얼굴만 맴돌았다.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던 모습, 눈빛만으로 부하들을 압도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 안에 가려져 있었던 자식을 향한 미약한 온기. 복잡한 감정이 뒤섞이며 심장은 식지 않는 열기로 타올랐다. 그러나 돌아올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다. 이미 모든 건 시작되었고 이제는 되돌아가는 길이 없었다. 이튿날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새벽부터 사단 헌병대 차량이 중대 앞에 도착했고 군 복무 중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름표도 떼고 들어온 조사관들은 생활관 구석구석을 뒤지고 병사 하나하나를 불러내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대충 넘기려 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처음엔 얼어붙었지만 한두 명이 입을 열자 그 뒤론 연이어 쏟아지는 증언들이 조사관의 노트에 적혀나갔다. 상우 씨는 면담 순서가 마지막 즈음에 잡혔다. 조용한 임시조사실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의 조사관이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상우 씨 앞에 놓았다. 태식 씨의 친필 서명이 적힌 지시 공문 사본이었다. 그 한 장으로 모든 게 확실해졌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움직였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눈이 시큰해졌지만 애써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을 말할 시간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중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동철 씨는 공식적인 사유 없이 지휘권에서 배제되었고 대기 명령을 받았다. 병사들은 의아해했지만 동시에 어렴풋한 확신도 있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느낌. 상우 씨는 조용히 그 흐름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이 병사들 사이에 섞였다.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아무런 눈치 없이 함께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직후 부대에 검은 SUV가 들어왔다. 군본부 마크가 선명히 새겨진 차량에서 내린 이는 바로 태식 씨였다. 군복 위에 투스타, 중장 계급장이 반짝였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였고 동시에 군의 질서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조용히 본부 건물로 향한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동철 씨는 중대원 앞에 서지 않았다. 대신 중대장은 교체되었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다. 공식 발표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무언가 끝났다는 걸. 그리고 또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 변화의 중심에 상우 씨가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구타도 얼차려도 사라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평화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무거운 공기였다. 병사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속으로 수를 세웠다. 얼마나 더 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질까? 누구도 묻지 않았다.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었다. 생활관 복도에서 마주친 시선들은 공허했고 식당에서는 쟁반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했고 너무 낯설었다. 동철 씨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라졌다는 소문만 돌았고 어느 누구도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상우 씨는 알고 있었다. 군 내부 시스템의 무게가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다. 억울함이 풀린 것도 아니었고 정의가 승리한 느낌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았다. 자신이 고발한 이 거대한 벽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그러나 냉정하게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균열의 진짜 시작은 생활관을 덮친 루머에서부터였다. 그 녀석, 투스타 아들이래. 누군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상우 씨는 그 말이 처음 나돌았던 날 밤을 생생히 기억한다. 한 고참의 묘한 눈빛,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달라진 태도. 일부는 괜히 깍듯하게 대했고 일부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전으로 보던 눈빛이 이제는 의심과 방어로 바뀌어 있었다.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기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상우 씨는 조용히 군장을 정리했다. 분대원들이 없는 틈을 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초소 너머 철책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세계였고 동시에 세상의 축소판이었다. 누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보다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견디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 연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몇몇 병사들이 몰래 다가와 말을 걸었다. 진짜야? 왜 말 안 했어? 말보다 더 무거운 건 그들의 눈빛이었다. 상우 씨는 입을 다물었다.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의도가 어쨌든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끼는 듯한 눈동자.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 격리되었다. 식사도 훈련도 생활도 모두 조용히 멀찍이서 했다. 일부 병사들은 여전히 믿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멀어졌다. 그 와중에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군사 재판을 앞두고 수차례의 문답과 조서 작성이 이어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리고 마침내 군본부에서 공식 문서가 도착했다. 동철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중대한 인권 침해와 지휘권 남용 혐의로 재판이 결정되었다. 중대 전체가 술렁였다. 병사들은 아침 점호 뒤 뒤풀이듯 속삭였다. 이런 일은 처음이야. 진짜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날 태식 씨가 두 번째로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엔 헌병대 차량과 함께였다. 공식적인 조사차 방문이라고 했지만 상우 씨는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둘은 만나지 않았다. 서로를 멀리서 스쳐 지나갔을 뿐. 짧은 순간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도 끄덕이지 않은 채. 하지만 그 한순간 속이 뒤집혔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안함,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그날 밤 상우 씨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적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안에서 모두가 사람답게 살기 바랐을 뿐이다. 글을 마친 뒤 그는 그 종이를 찢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창틀에 올려두었다. 바람이 종이를 들썩였지만 날아가지 않았다.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이 이곳에서 존재했다는 증거 같았다. 어느새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다. 훈련소의 바람은 매서웠고 바닥에 내린 눈은 차갑기보다 날카로웠다. 그날 아침 상우 씨는 병사들 틈에서 묵묵히 눈을 쓸고 있었다. 고개를 들면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잿빛이었고 손끝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 주고받는 오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간극. 상우 씨는 무언의 거부 속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더는 변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점호가 끝난 직후 지휘 통제실에서 호출이 왔다. 다시 한번 상우 씨가 보고서에 서명을 해야 했고 헌병대는 참고인 자격으로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다. 거기서 마주한 건 진술서를 읽던 조사관의 짧은 한마디였다. 이 보고서 본부까지 바로 갑니다. 중장님이 직접 확인하신다고 하네요.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다. 숨기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그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모든 게 밝혀진 지금 감당해야 할 무게는 단순한 징계나 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기대, 병사들의 실망,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생활관에 돌아오자마자 눈길은 하나 둘 상우 씨에게 향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마주 앉았던 고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진짜로 그렇게 된 거야?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시선을 마주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고참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상우 씨의 마음은 흔들렸다. 비난이 아닌 침묵 속의 수용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몇 병사들은 여전히 그를 특권층으로 보았다. 어차피 너한텐 별일도 아니었겠지. 날선 말 한마디가 복부를 가격하듯 꽂혔다. 모든 걸 이겨낸 줄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는 다시 외로워졌다. 동료라는 단어는 잊혀졌고 대신 특이한 신병이라는 꼬리표만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우 씨는 생활관 바닥에서 홀로 침낭을 펴고 앉아 있었다. 모두 잠든 시간 눈꺼풀 위로 피곤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속은 더없이 깨어 있었다. 왜 이 모든 걸 시작했는지조차 희미해질 즈음 문득 누군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없이 컵라면 하나를 건넸다. 아무 말 없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는 뒷모습. 그것이 지금 그에게 가장 깊은 위로였다. 말보다 행동이 더 깊이 남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군사재판이 열렸다. 외부에서는 보기 드문 공개 신문이었고 일부 관계자와 간부들만 참석했다. 상우 씨는 증인석에 앉았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고통이 되살아났다. 얼차려를 받던 날의 고통, 구타의 충격,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차가웠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진술을 마쳤다. 판사의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끝났다.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침묵 끝에 입에서 나온 답은 단순했다. 누군가는 해야 했으니까요.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조용해졌다. 방청석의 간부들조차 고개를 숙였고 헌병대 간부의 눈가엔 흐르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고통을 증명하고 버텨낸 한 병사로서 상우 씨를 바라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정의는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조용한 공감 속에 있었다. 군사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부대 전광판에 공지 하나가 붙었다. 동철 중대장, 직위 해제 및 정직 6개월, 군사법원 회부 조치.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문구는 짧았지만 그 함의는 묵직했다. 병사들은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앞에 멈춰섰다. 어느 하나 얼굴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누군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래 눌러왔던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순간이었다. 상우 씨는 그 공지를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고요. 감정도 생각도 일시적으로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 무표정한 얼굴 너머로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파장이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그의 동료들에게도 다르지 않았다. 며칠 후 중대의 본부 파견 간부들이 도착했다. 중대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이 시작되었고 병사 인권 교육, 생활관 운영 규정 전수조사 등 각종 제도가 빠르게 정비됐다. 그 중심엔 늘 익명의 진정인이 있었고 모두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이 그에 대한 조용한 예의였다. 상우 씨도 굳이 밝히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평범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나면 고함 대신 명확한 지시가 들렸고 훈련 후엔 병사 간 피드백이 오갔다. 생활관에선 비로소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군가는 자신의 고충을 처음으로 종이에 적어 상부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혁명이라기보다 미세한 균열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회복이었다. 상우 씨는 이를 지켜보며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짜 군인은 자신보다 옆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 이제서야 가슴에 새겨졌다. 하지만 그 역시 지쳐 있었다. 몸도 마음도 쉴 틈 없이 달려온 탓에 어느 날 조용히 쓰러지고 말았다. 과로와 긴장, 그리고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의무실 침대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병사가 조용히 물컵을 건넸다. 그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상우 씨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며칠의 회복기를 거쳐 다시 중대에 복귀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눈빛도
거리두는 태도도 없었다. 그저 하나의 전우로, 한 명의 병사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짧은 인사와 간단한 농담 속에 진심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격려보다도 더 큰 응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상우 씨는 무심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 있던 낡은 편지 한 통. 입대 전 아버지가 남긴 손편지였다. 이 안에선 너도 병사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아버지는 믿는다.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상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보호받는 아들이 아닌 스스로 싸워야 할 병사로 살라는 그 뜻을. 그날 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하나 없는 흐린 밤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희미한 빗줄기를 상상할 수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바람이 더는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상우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신분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해낸 시간 속에서 겨울은 깊어졌고 그 안에서 부대는 조용히 변해갔다. 몇 달 전만 해도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경계하던 병사들이 이제는 식사 중 조용히 농담을 던지고 훈련 중에도 짧은 웃음이 퍼지곤 했다. 얼핏 보면 별일 아닌 듯한 이 변화는 사실 상우 씨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는 그 공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아침 구보를 나섰고 점심 식판을 들었고 밤이면 침상 위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변화는 작은 부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당연한 것처럼 내려지던 얼차려는 사라졌고 생활관 청소의 기준도 다시 세워졌다. 병사 개개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생겼고 분기별로 심리 상담관이 부대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들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병사들 사이에 작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다. 는 믿음이었다. 상우 씨는 그런 변화들을 매일 조금씩 체감했다. 하루는 후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혹시 그 편지 진짜로 낸 거 맞죠?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잔디밭 너머 멀어진 시선을 따라가며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다. 어떤 대답도 필요 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후임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자신이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중대장은 교체된 이후에도 상우 씨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평등하게 대했다. 중대장의 그런 태도는 부대 전반에 또 다른 신호가 되었다. 간부와 병사 사이의 거리는 짧아졌고 명령보다는 설득이 우선이 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물론 여전히 군대 특유의 질서와 규율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다운 공간을 지키려는 노력이 느껴졌다. 병사들은 그 변화를 아주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상우 씨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겪었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기 시작했다. 불편한 진실과 억울했던 기억들이 조용히 공유되었고 그 속에서 연대의 감정이 피어났다. 이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에는 언제나 상우 씨가 있었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태식 씨는 여전히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대에는 공식적이지 않은 조용한 배려가 이어졌다. 장비 보급이 한결 정돈되었고 훈련 교범도 개정되었다. 외부 감사 횟수가 늘어났고 간부 대상 인권 교육이 확대되었다. 누구도 그 출처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짐작하고 있었다. 그 역시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중대 전체 야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상우 씨는 눈 덮인 야산 언덕에서 잠시 멈춰섰다. 땀이 식어 가슴이 서늘했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몸 어딘가에 남은 통증, 반복되는 악몽의 잔재,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타인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복무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제대 날짜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병사들은 하나둘씩 작별의 말을 준비했다. 상우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필요할 땐 스스로 손을 내밀 줄 알게 되었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남아있는 이들이 이전보다 나은 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다. 이제 상우 씨는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겼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분명히 남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 힘이 없지만 정의를 외칠 줄 알았던 병사.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증명이었고 그로 인해 변화된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 되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아직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 변화는 멈추지 않았고 상우 씨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을 지켰는지 무엇을 버렸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있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생존이고 누군가에겐 그것이 용기였다. 이듬해 봄 부대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잔디밭엔 새싹이 돋고 아침 구보를 마친 병사들의 얼굴에도 옅은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풍경 한가운데 제대를 앞둔 상우 씨가 있었다. 복무를 시작하던 날의 초췌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또렷한 눈빛과 다부진 어깨를 지닌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그동안 흘린 눈물과 피, 견뎌낸 침묵의 시간들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었다. 제대 당일 누구보다 일찍 생활관을 정리한 상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침상을 정돈했다. 몇몇 병사들이 다가와 어색하게 악수를 청했고 일부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멀리서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 모든 인사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존경이라는 말 없이도 전해지는 마음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점호를 마치고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왔다. 환송도 악대도 없었다. 그저 걸음마다 묵직한 의미가 담긴 길이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맞은편 도로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태식 씨였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 시간이었지만 그 속엔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장면으로 모든 감정이 정리되었다. 고통과 후회, 이해와 존중. 그 모든 것들이 말없이 오갔다. 그 후로 상우 씨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캠퍼스 복학, 친구들과의 재회, 잊고 있었던 사소한 기쁨들. 하지만 그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싸워야 할 상황이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남아 있었다. 그는 복학 첫날 조용히 수업에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다. 아무도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몰랐고 누구도 그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그가 바라던 삶이었다. 특별하지 않되 굳건한 삶. 소리치지 않지만 누구보다 선명하게 존재하는 삶. 그는 그렇게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무 기록이 아니다. 권위와 침묵, 그리고 두려움이 지배하던 공간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상우 씨는 누구보다 작았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그 한 사람이 흔든 정의의 물결은 결국 모두의 삶을 바꿨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우 씨의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